안녕하세요. 오늘 종강이죠. 자, 주임법. 여기 나올 차례 맞죠? 148쪽. 요약집은 148쪽입니다. 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요. 적용 범위입니다. 우리 이제 실무니까 민법과 각도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은 주로 이론 소양 과목이고, 우리는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조문을 위주로 철저히 정리해 드립니다. 판례 태도는 여러분들이 요약집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적용 범위인데 먼저 이 주임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쓰면 돼요. 일부를 주거용으로 써도 상관이 없다. 그다음에 이거 미등기 무허가 주택에도 적용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미등기 전세에 적용이 있습니다. 이건 채권적 전세라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일시 사용 주택 임대차는 적용이 없습니다. 민방이나 콘도가 있죠. 여기는 적용이 없고, 그다음에 법인이 임차인이잖아요. 원칙 적용이 없어요. 근데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는 상관이 없죠. 그죠? 이렇게 되고. 자, 근데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적용이 없지만 적용되는 법인이 있다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주의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거 외국인한테도 장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 적용 범위에 보증금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보증금이 10억이 됐던 20억이 됐던 그대로 전면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자, 적용 범위였고요. 내려갑니다. 존속기간 보호인데 존속기간은 최단 2년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이거 2년 미만을 정한 주택임대차 계약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기간의 유효를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 그러니까 주임법, 상임법 무조건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꼭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끝났거든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랬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묵시갱신이 있어요. 이 묵시갱신을 다른 말로 법정갱신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그러면 법정갱신인데 아무 얘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은 계약 만료 전 6월에서 2월까지 사이죠. 이때까지 거절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럼 묵시갱신을 하고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2개월 전이죠. 이때까지 아무 얘기 안 하면 묵시갱신을 한다. 자, 그럼 전 임대차와 동일 요건 재임대차 간주가 되고 다만 임대차의 존속 기한은 2년으로 본다 그랬죠.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묵시갱신이 된 경우에 이거 증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규정 없어요. 그럼 결국 증액은 안 된다는 얘기네. 당사자 합의 외에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해버리면 이거 임대인이 통지 받았어요. 3개월 지나면 해지료가 발생하죠. 그럼 이것은 임차인한테 대단히 유리한 규정이니까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다.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성 의무를 현재 위반했다. 그럼 묵시갱신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잘 알고 있고. 자, 그다음 이제 계약갱신 요건이 생겼죠. 주임법도. 그래서 계약갱신 요건인데 이건 임차인의 권리예요.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사이입니다. 갱신을 요구했어요. 그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지금 같은 기간인데 임대인은 6월에서 2월까지 사이에 나가라 이랬어요.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둘이 딱 부딪혔거든요. 거절 사유가 없는 한 누가 이긴다? 임차인이 이긴다고 봐야죠. 자, 그럼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주임법상 거절 사유는 9가지가 있죠. 그래서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든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든가 쌍방 합의에 상당 보상을 했다든가 임의 전대했다든가 고의 중과실파손이에요. 그리고 일부 전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든가 임대차 계약성 의무를 위반했다든가 나아가서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거 대부분 철거할 거거든, 재건축할 거거든, 고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안전상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즉 노후화 등으로 안전상 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대부분 철거한다, 재건축한다. 그럼 거절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8가지 사유고요. 한 가지 더 있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기 때요. 임대인이 집계 좀비속을 포함하죠. 포함하여 직접 거주했다. 이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거절했는데 만약에 지가 안 살고 세를 떠났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손해배상 당사자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다면 이 셋 중에 큰 금액이에요.
환산월차임이 있죠. 임차인이 쫓겨날 당시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킨 것을 환산월차임이라고 그래요. 환산월차임 3개월분하고 그 다음에 2년분의 차익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임차인이 내는 환산월차임과 임차인이 냈던 환산월차임 차액의 몇 년? 2년분하고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이 있죠. 이 중에 큰 금액으로 배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의 갱신요건은 이거 몇 회만? 1회만 딱 허용한다. 이거 한 번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그랬죠. 최초 2년 계약을 했고 다시 갱신 요구가 됐거든요. 묵시갱신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묵시갱신이 된 거예요. 6년 살았죠 지금. 임대인이 나가라 갑니다. 그럼 임차인은 갱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거죠. 한 번만 딱 허용한다. 이게. 자, 그럼 이렇게 갱신요구로 갱신된 임대차의 효력을 잘 받으시는데, 자,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 재임대차 간주가 된다. 다만 존속기한 2년으로 본다. 여기까지는 묵시갱신과 똑같죠. 근데 지가 살아보니까 좋아서 갱신을 요구한 거예요. 차임과 보증금은 그러면 증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묵시갱신과 결정적 차이가 이거예요. 묵시갱신은 요 규정이 없어요. 그죠?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또 똑같이 묵시갱신과 똑같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럼 임차인이 해지 통지해 버렸습니다. 그럼 3개월 지나면 해지 요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머지는 똑같고 있고 증감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둡니다. 자, 그 정도. 올해 출제할 걸로 일단 예상하고 있어요. 이거 갱신 요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대항력. 이거 임대차 효력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얘기합니다. 이 대항력은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추는데 주택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대항력권 갖춘 거예요. 인도라는 거 입주했다는 얘기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 한때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랬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대항력은 그 다음 날부터다. 다음 날은 영시를 얘기하죠. 자, 알고 있고. 그러면 이 다음 날 다음에 이 주택을 취득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죠.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떠안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그럼 체크하고 갈까? 그럼 임차인은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이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임대인이 병한테 팔은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계약 기간 을이 아직 1년 6개월이나 남은 거야. 이 상태에서 팔은 거예요. 그럼 병이 임대인 거 되는 거에 대해서 을이 동의를 안 해도 되죠.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해버리면 병은 양수인의 지위,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맞죠? 승계하잖아요. 그러면 원 임대인 갑은 여전히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죠. 좋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게 뭔 소리 하는 거나 하는 분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판례를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우선 면역권인데 이거는 이제 경공매 시험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선 면역권은 임차인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우선화 변제할 권리 얘기하고 대항력이 있어야 되고 계약세 확정일자 찍어야 되죠. 확정일자는 날짜가 찍힌 도장 하나 받는 거고 확정일자 받는 곳은 잘 압니다. 공증인사무소,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가 인정이 되고 있죠. 그럼 아주 좋은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면역권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있잖아요. 우린 저당권과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되죠. 실무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월 3일 날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을 했고 계약세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아직 대항력 취득 못했죠. 그럼 3박자를 갖췄으나 대항력을 취득 못했기 때문에 대항력 취득 시점에 우선 면역권 같이 취득합니다. 그럼 만약에 요거 7월 4일 0시 이때서부터 대항력과 우선 면역권을 동시에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7월 3일 날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선 면역권 누가 먼저다? 저당권이 당연히 먼저죠. 그러면 요거 2주택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은 새로운 그 낙찰자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어요. 이 저당권이 먼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 때문에. 자, 근데 7월 4일 날 저당권에 설정된 게 주택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때는 우선 면역권 누가 먼저다? 임차인이 먼저. 대항력도 먼저죠. 그래서 우선 면역권 먼저입니다.
자, 근데 7월 3일 날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을 했는데 계약세 확정일자는 7월 6일 날 받은 거예요. 확정일자는 이날에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들어왔다. 그럼 우선 변제권이에요. 우선 면입권은 순위가 어떻게 된다? 예? 우선 면입권 둘이 같다. 우선 변제권은 같아요. 대항력을 7월 4일 0서부터 취득했죠. 이 상태에서 임차인 확정일자 받으면 그날로부터 우선 면입권 취득했고 저당권도 이날 들어왔으니까 우위를 가릴 수가 없다. 우선 면입권은 채권액에 따라 안 분배당하는 동순이에요. 근데 대항력은 임차인이 먼저예요. 그럼 이때 대항력은 이자가 앞서니까 이 임차인은 자기보다 먼저 오는 담보권자가 없다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됐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우선 우선 면입권의 승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우선 면입권의 승계는요 가볍게 이해만 해둡니다. 요건 우선 면입권의 승계는 그거예요. 이게 우리 대법원에서 일반 채권자가 우선 변제권만 승계할 수 있느냐,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판결이 나오자 주임법을 개정하면서 금융기관한테는 승계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융기관 등이 임차인의 보증금 만한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했어요. 그러면 양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은 우선 면입권을 승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만 승계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되고요. 근데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했거나 임차권 늦게 말소가 돼버렸어요. 그럼 임차인이 우선 면입권을 잃었죠. 이러면 금융기관도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은 우선 면입권을 승계했지만 임차인을 대위하거나 대리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금융기관 우선 면입권 승계했거든요. 임차권 등기 명령 대위 신청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최우선 변제권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최우선 변제권은 개념을 반드시 파악해 두시라고 그랬는데, 최우선 변제는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 보증금 중 일정액이요. 그러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출발하면 이게 최우선 변제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의 우선하여 변제할 권리, 이게 최우선 변제다.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우선하여 변제할 권리예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 등기 전까지 일단 대항력권 갖춰야 되죠. 입주와 주민등록 해놔야 되고, 이른바 지역별 소액보증금이어야 되죠. 소액보증금이 된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 등기 전까지는 입주와 주민등록 해놔야 돼요. 이거는 왜 그랬냐면요, 경매 등기된 다음에도 들어온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 인정해버리면 임대인이 소액 임차인들을 허위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경매 등기 전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일 것, 다음 계약세 확정일자한 요건이 아니다. 이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서울 정도는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2월 21일 날 이렇게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서울은 1억 6,500 이하라면 얼마? 5,500까지.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 1억 4,500에 4,800, 8,500 이하에 2,800, 7,500 이하에 2,500까지 했는데, 인천광역시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과밀. 맞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광역시는 군, 강화군입니다. 강화군은 어디 적용한다? 기타. 인천광역시 중에 인천광역시는 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광역시 있는 군 지역들은 전부 다 기타로 내려간다. 이 지역들은 그냥 참고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요건 기억해야 되죠. 낙찰가액이죠, 이거. 주택가액, 배지가액 포함하여 최우선 문제 해준 금액은 최고 한도가 2분의 1. 그러니까 낙찰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문제를 해주라.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상인법과 비교했을 때 여기 주임법은 월세에다 곱하기 100하여 합산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임법은 안 해요. 보증금과 따져요.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들었잖아요. 서울 소재 주택임대차인데 보증금이 1억 6,500에다가 월세가 1,000만 원 있었다. 펜트에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임법은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을 따질 때 월세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그럼 2월 21일서부터 이렇게 이제 상향됐다고 그랬는데 한번 짚고만 넘어갑니다. 서울 소재 주택임대차였어요. 여기에 권리관계가 저당권이 가장 먼저 들어왔는데, 이 저당권이 들어온 날짜가 2022년도 2월 21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근저당권자가 들어왔는데 야가 들어온 날짜는 2023년도 3월 21일이었어요. 그다음 세 번째로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이자가 들어온 날짜는 2023년도 5월 21일이었습니다. 이자의 보증금이 1억 6,500이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요 임차인은 1번 저당권자에 앞서서 최우선 문제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예요. 있다 없다? 예? 없다. 없다. 1번 저당권자의 신뢰를 생각해 보세요. 1번 저당권자는 2022년도 2월 21일 날 들어왔죠. 그럼 이자는 들어올 당시에 여기 서울이 1억 5천 이하 중에 5천까지였죠 지금.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저당권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가장 먼저 저당을 잡지만 내 뒤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만약 보증금이 1억 5천 이하라면 경매에서 나는 5천만 원을 양보해야 돼. 이런 신뢰하고 있었죠. 근데 주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1억 6,500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한테는 여기 요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임차인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저당권자 얘한테는 최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 근데 2번 근저당권자 있죠. 얘는 23년도 3월 21일 날 들어왔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분명히 1억 6,500이 맞죠? 그러니까 이자한테는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임차인일지라도 선순위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무에서 최우선 소액임대차를 중개할 때는 반드시 저당권 설정일을 따져야 됩니다. 따져가지고 이때 당시에 소액임차인이 어떻게 돼 있는지 꼭 따져보고 요 임차인한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브리핑 나가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 브리핑 안 해버리면 중대한 실수가 있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거.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꼭 이해를 해 두시고 여기까지. 근데 만약에 요 임차인이 보증금이 1억 5천이었어요. 그러면 1번 저당권자한테 최우선 변제 주장할 수 있죠. 그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 근데 2번 근저당권자는 5,500 양보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한테는 500만 원 더 받을 수 있네. 얘 앞서서. 맞습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 다 봤고요. 넘어가죠. 임차권 등기명령제. 자, 임차권의 등기명령제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요건을 봤더니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 요건을 봤더니 어느 경우는 입주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빼갖고 나가라 이래요. 근데 방에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자유로운 이사를 위해서 이 제도가 들어왔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단독으로 임차주택 소재지관할 법원에다가 임차권의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2, 3주 정도면 등기까지 돼버립니다. 그럼 이 등기의 효력을 기억하는데 이 등기 자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등기한 때로부터 취득을 시키죠. 근데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있었어요. 그는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대항력권을 상실했다. 즉 이사를 가더라도 그대로 이 등기가 유지를 시켜줍니다. 자, 그럼 이사 갔어요. 등기해놓고. 그럼 이 등기 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최우선 변제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그러면 최우선 변제 인정 안 하는 이유는 아시죠? 소액 임차인이 빈 자리에는 소액 임차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근데 또 최우선 변제 인정해버리면 저당권자가 피해 입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정 안 합니다. 근데 확정일자 받았거든요. 우선변제권 인정하겠죠? 우선변제권 인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때 나아가서 등기할 때 들어간 비용 모두 임대인이 청구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민법상 임대차의 등기도 이 효력이 있음 일어났는데 요거 민법상 임대차 등기가 뭐냐?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해서 서로 등기할 수 있죠. 임대차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공부했어요. 임차인은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둘이 합의해갖고 임차권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등기 효력도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지. 대항력 우선민권 등기한 대로부터 취득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는 최우선 면역권이 없습니다. 비용은 합의 등기는 누가 부담해야 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맞지. 비용은. 맞죠?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제 여기까지고. 그럼 임차권 등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안 돌려줍니다. 그럼 이 등기 자체는 경매 신청권이 있다 없다? 임차권 등기 경매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전히 경매권 없습니다. 등기된 임차권을 경매권까지 인정해버리면 이건 물권이 된 거지. 그래서 강력하게 물권에 대한 채권일 뿐이에요. 경매권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회수를 위해 경매를 시켜야 해서는 결국 소송해야 된다는 얘기죠.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경매 등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이거는 소액사건 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원래 소액사건은 소송물 청구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이라고 그랬죠. 근데요, 이건 단독 판사에 관하여 3개월 정도면 소송이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보증금에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은 30억이 됐다 하더라도 모두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판결 한 3개월 정도면 지급 판결 나가버려요. 지급해라라고. 자, 그럼 승소 판결을 받았거든요. 집행 권한을 확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안 돌려준다. 그럼 이 판결에 기초한 경매 낼 수 있죠. 그래서 집행 권한에 의한 경매 들어갑니다. 이 경매를 뭐라 한다? 강제 경매를 한다. 판결에 기초한 경매를 강제 경매를 한다. 자, 그럼 경매 신청서 법원에 가서 넣는 거예요. 그럼 넣을 때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적용을 집행의 시효권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임대인이 이행지체에 빠져 있어야지만 경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특별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주택인도 필요 없이 임대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주택인도 해버려야 되죠. 근데 그거 필요 없이 경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시에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적용을 집행의 시효권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근데 경매 신청할 때는 주택인도가 필요 없는데 배당금 수령할 때는 인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누구한테 해야 돼요? 낙찰자에게. 맞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경락으로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경매 들어갔어요. 경락으로 임차권 소멸하는데 단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항력이 있다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이게. 자, 그럼 이제 내려갑니다. 임차권의 승계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부부와 똑같은 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혼인신고 못한 부부를 말하죠. 예,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한테는 승계를 시키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가정공동생활하고 있었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다. 근데 임차인이 돌아가신 임차인이 빚만 잔뜩 남겨놨어요. 이거 포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몇 달 내? 1월 내. 반대 의사 표시해버리면 돼요. 나 이거 승계 안 날래. 그리고 임대인한테 반대 의사 표시해버리면 그대로 승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임 등의 증감으로 내려갑니다. 숫자를 기억하는데 증액에 대한 제한만 있죠? 감액 제한은 있다 없다? 없다. 계약 후, 증액 후 1년 내는 다시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 20분의 1 초과에 증액하지 못하죠? 20분의 1. 감액 제한은 없어요. 20분의 1은 프로테이지로 한 사람 몇 프로예요? 5%. 이게 5% 제한이에요. 이 5%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증액 제한 5%. 다음 보증금 월세 전환 시일 제한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연 1할. 1할은 10%를 얘기하죠. 연 10% 또는 한국은행 공시기준금리에 더하기 2%예요.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해 전환하지 못한다. 그럼 현재 한국은행 공시기준금리가 몇 프로고요? 연 3.5%. 그럼 둘이 2% 더하면 5.5%죠. 이거 초과해 전환하지 절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 기억하시고요. 초과 지급된 것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숫자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지에 관한 규정은 우리는 없습니다. 주임법은 없고요. 표준계약서. 그러면 이거 주임법, 상임법은 담당 장관이 누구라고요?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누가? 법무부 장관이죠. 이자가 국장과 협의하는 거예요. 이걸 정한 서식이 있는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이랬죠.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 표준계약서 중에 우선적으로 사용 의무를 두고 있는 게 바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예요. 이거만. 다만 당사자가 이거 안 쓰기로 합의했다. 그럼 이때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죠?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정보 제공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잘 물어보는데 주택임대차의 이해관계는 임대차 관계에 대한 정보의 제공,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해관계는 누구냐면 등기부에 표시된 자들. 그러니까 주택 등기부에 표시된 자가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이들이 있죠. 이들은 이해관계에 맞고요. 그러면 이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요. 누구 동의 받아야 된다? 임대인 동의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거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요. 그러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들은 열람을 할 때 요거 당사자 인적사항까지는 요구할 수 없다. 성명, 주민번호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죠. 다만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임차인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임차인은 지금 살고 있는 그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까지는 요구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이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보 제공을 다 받고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있는데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둔다예요. 법무부에 둔다. 소액임차인. 그래갖고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회 수 9명, 15명입니다. 임기는 당연히 몇 년이다? 2년.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죠. 이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는 고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서 운영해왔고 이게 법제화된 걸로 제가 이해한다고 그랬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라든가 한국토익특공사, 한국부동산원의 지사의 사무소에 둔다죠. 이거 필수기관이고요. 시도에는 둘 수 있다예요. 둘 수 있다. 다음 위원장은 지금 호선입니다.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게 돼 있고 위원회 수 되게 많아요. 5명 이상 30명 이내를 구성하고 임기가 특이해요. 지금까지 위원들 임기는 전부 2년이었죠. 근데 요거는 몇 년? 3년으로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60일 내에 분쟁 조정을 마치게 돼 있고 다음에 조정안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조정안에 대해서 14일 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안 하면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가만히 있으면 원래 승낙한 것으로 본다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왜 그랬느냐? 이 조정안은요. 판결문과 비슷하게 집행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일 내 서면으로 수락의 의사표시를 안 하면 거절한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여기까지. 이게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요거 현면적 강행 규정성을 띠고 있죠. 현면적 강행 규정. 이게 뭔지 알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모두 효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 이제 개정 유인물이 나갔는데 여기서 개정된 사항이 있죠. 주임법에서. 응? 개정된 사항이 왜 안 나와? 나와야 되는데. 주임법에 개정된 사항이 그거 기억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건 시행되고 있는 건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거 두 가지를 제시하게 돼 있죠.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기억나요? 보증금 차임 등에 관한 이런 것들 제시를 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 제시하라고 그랬죠. 이거 제시하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죠? 이거 이해만 일단 해두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다가구 주택이 주로 될 텐데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정보 제시를 안 한다면 네가 열람해라 하고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자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임대인 동의 이거 동의로 가름할 수 있다 이랬고 그다음에 완납 증명서 제시해줘야 되는데 이거 지가 제시 안 하면 동의해 주라고 그랬죠. 세무서 가서 아니면 저희 구청 가서 지방세 체납 여부를 열람하는 데 대하여 동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자는 동의를 이제 이걸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참고로 국세징수법이라든가 지방세 징수법에서 만약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이거 체납하고 있는가 이걸 체크하고 싶으면 보증금이 1,000만 원 이상이었잖아요. 1,000만 원 이상이면 동의 없이 바로 열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유인물 나가 있죠 그거.
일단 그 정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요것도 이제 개공은 중개할 때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주임법에만 요 규정이 있어요. 주임법에만. 요게 상임법에는 이거 없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봤습니다. 그럼 문제 확인합니다. 문제집. 테마 88이죠. 문제집은 194쪽. 요즘 이쪽을 어렵게 내기 때문에요. 주임법, 상임법도 아주 우리 쪽에서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그래갖고 아주 어렵게 내기 때문에 이쪽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대표 문제 보겠습니다. 테마 88.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을이, 그럼 을에 동그라미 쳐놔야 되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누군지를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택 인도를 받고 2019년 6월 3일 10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러면 6월 3일 10시에 지금 임차인은 전부 다 갖춘 거죠. 자, 그런데 갑의 채권자 병이, 임대인 갑이에요. 이자 채권자 병이 같은 날에 16시에, 다른 채권자 정은 다음 날 16시에 X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그럼 지금 임차인이 들어온 날짜에 근저당권자 병이 들어왔죠. 그러면 일단 누가 먼저다? 병이 먼저죠. 그 다음 이제 임차인이 되겠네. 임차인 을이 될 테고,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정이 다음 날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럼 다음 날 들어왔으니까 임차인이 당연히 정보다는 앞서죠. 이렇게 됩니다. 자, 임차인 을에게 개공이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냈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고급지고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딱 마음에 드는 문제인데, 내가 마음에 드는 문제는 여러분들은 엄청 어렵다는 얘기죠. 예. 1번 갑니다. 정의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을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매수인은 경락인을 얘기하죠, 지금. 그럼 임차인 을은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근저당권자 병이 먼저였죠. 그러니까 낙찰리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틀렸고. 2번 지문. 병 또는 정, 누구 등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을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맞습니까? 그러죠. 2번 정답이에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병 때문에 을은 무조건 소멸이죠. 다음. 3번 갑니다. 그럼 2번 정답 나왔고, 을은 X주택 경매 시에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면 병과 정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일단은 정보다는 우선이죠.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다. 그래 틀렸고. 다음 4번입니다.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에 을이 우선 변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해야 된다. 이게 약간 살짝 함정이었는데 법원에 인도하는 거 아니죠. 누구한테 해야 돼요? 매수인, 경락인에게 해야죠. 법원에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경락인에게.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입니다. X주택에 대하여 을이 집행권으로도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더라도 지금 을이 강제경매 신청한 거예요. 그럼 우선 매입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된다. 장난을 살짝 쳤는데, 아니 경매 신청했는데 무슨 배당요구냐고. 그죠? 경매 신청한 채권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어렵죠? 예. 이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지 문제 같지. 자, 유서 문제 갑니다. 유서 문제 1번. 을인에게 주임법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그랬는데 1번입니다. 차임의 증액 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민법 시간에 혹시 판례 공부했나요? 안 했나요? 요즘 이 판례는 거의 사문화됐어요. 거의 사문화됐는데 저도 이거 강의 반영 안 하거든요. 근데 요약집에는 이 판례가 실려 있는데 이게, 그럼 요약집 확인만 한번 해볼까? 있나? 어디 있는지 안 찾아봤는데 내가 싫은 것 같긴 한데 이거.
모르겠다. 어디 있는지. 안 실었을 수도 있겠다. 16번? 아, 16번 있네. 어이구, 좋습니다. 나도 이거 판례를 읽어본 지가 꽤 오래돼서 난 요약집 쓸 때만 읽어보고 안 읽어보는데 어쨌든 16번에 있네. 증액제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 하나 적용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나 당사자 합의로 차임 등의 증액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그 판례 낸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문제지. 차임의 증액 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았죠 그럼? 맞어요. 근데요. 우리 판례가 거의 이거 인정 안 해요. 당사자 합의 증액이라든가 재계약할 때는 증액 제한 5% 제한이 없다고 해석했거든요. 근데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요. 갱신 요건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재계약을 한다. 재계약을 하는 게 갱신 요구의 형태라면 실질적으로 갱신 요구라면 이거는 적용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거의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제가 강의를 안 해요 요즘은. 거의 인정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좋습니다. 1번 맞았고요. 2번입니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 부여기간을 주택임대차 계약 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확정일자 찍어줄 때요. 여기 이렇게 동사무소 찍어주면 사각으로 찍어준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사각으로 찍어주고 날짜가 딱 들어갑니다. 2023년도 7월 5일.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번호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기간 있죠? 어디 동주민센터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이 날짜 이 계약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 부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맞고요. 3번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임법상의 대항력권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임법상의 대항력 우선매입권을 상실한다. 이 판례도 잘 냈거든요. 이 판례는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주택임차인이 말이에요.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전세권 등기까지 한 거야. 그러면 임차인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전세권자로의 지위가 있거든요. 나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주임법상의 대항력권을 상실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럼 주임법상의 대항력 우선매입권은 상실하겠죠? 이사 같다는 얘기지. 근데 전세권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매입권은 상실하지 않아요. 이해되었죠? 자 다음 4번입니다. 임차인이 다세대의 동호수 표시 없이 다세대예요 지금.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맞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동호수까지 해줘야 되죠. 지번까지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틀렸고. 근데 다가구는 지번까지만 해도 되죠. 자 5번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했을 땐 지방공사는 주임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아니다. 인정되는 법인이죠.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지방공사라든가 또는 중소기업이 적용되더라. 됐죠? 거기까지.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2번 문제 갈까요? 개공사가 주택임차의원에 설명한 주임법상의 대항력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2020년 9월 5일에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20년 9월 6일 오전 0시이다. 정답이네요. 네, 아이고 반가워라. 이게 실무 문제지. 그래서 정답 1번이었고요. 2번입니다. 한 집원에 다가구형 단독주택 한 동만 있는 경우, 다가구라서 지금 임차인이 전입신고할 때 그 집원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한다죠. 틀렸고 3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입주했으나 공무원이 착오로 집원을 잘못 기재했다면 정정될 때까지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자, 이거 공무원이 잘못 기재한 거. 그러면 정확하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어요. 근데 공무원이 착오로 잘못 기재했다. 대항력을 인정했다 안 했다? 예? 인정했다. 요는 그거예요. 임차인이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예요. 전입을. 그럼 이거 인정했죠? 이거 인정했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처음에 신고서를 정확하게 냈어요. 냈는데 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했어. 수정을. 집원이 예를 들어서 521번지인데 정확한 게
512번지로 공무원이 착오한 거야. 그래갖고 이거 512번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수정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거 잘못된 내용으로 전입신고 이제 결국 해버린 거죠.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이게. 그래서 그 판례 있었잖아요. 전입신고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그 얘기였어요, 이게. 그러면 그거 공무원이 착오로다가 잘못된 내용을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내용으로 전입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죠? 최종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그건 이제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날렸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걸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하는 건 좋은데 몇 년 걸린다? 오래 걸린다. 오래라 하면 기본적으로 한 3년 걸릴걸요? 이거? 거기다가 공무원들은 끝까지 가버립니다. 대법원까지. 지도는 아니거든. 맞죠?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죄송한 얘기인데 공무원이 민원하고 소송해갖고 졌다. 그러면요. 최종적으로 지면 그 공무원 그 책임 다 물어야 돼.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그거 비용 다 물어내게 해야 돼. 맞죠? 국가 상대 소송은 끝까지 가버린다니까. 계속 다. 지도는 아니니까 이거.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3년 걸리는데 그 변호사비 같은 거 장난 아니지. 맞죠? 내가 너무 과격한가? 자, 그래서 2번 지문, 3번 지문. 전입신고 올바르게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키워드가 그거예요. 올바르게 했다고 딱 나오면 이거 대항력 인정이야. 그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4번입니다. 주식회사인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 직원의 명의로 주임을 하고 확실절 구비한 경우에도 주임법이 적용됩니다. 이거 수정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중소기업은 추가됐죠. 중소기업은 지금 현재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주식회사인 법인이 그랬는데 이게 대기업에 속하는 이 말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대기업은 보호 안 하죠? 그러니까 4번님은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대기업인 주식회사인 법인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중소기업은 보호를 받으니까. 자, 그럼 5번 갑니다.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된다. 이것도 틀렸죠. 이게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게 25회 때 문제인가요? 이것도 이때도 문제가 됐는데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라고 그랬죠. 이건 주임법상의 대항력을 얘기해요. 근데 조금 애매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원 판결이 그거였거든. 거기 그 옆에 문제, 유사 문제 1번에 3번 지문 있죠. 이거 있죠. 이 판례거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주임법상의 대항력권을 상실하면 주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권을 상실한다 그랬죠. 근데 이걸 갖다 싹 다 빼먹고 이렇게 냈던 거예요. 5번 지문으로. 그래갖고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 신청 안 받아줬어요. 이미 취득한 거니까 이건 주임법상의 대항력을 얘기한다. 근데 이미 취득한 게 전세권자로서의 대항력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걸고 넘어갔는데 안 넘어갔습니다.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5번. 그러니까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라는 것은 주임법상의 대항력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5번 지문 역시 틀렸으니까 정답이 1번이었어요. 근데 5번에 쓴 사람이 없었겠죠? 그죠? 1번에 답이 있었으니까 5번에 쓴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거지. 그 사람은 이거 이의신청 받아줘도 합격 못해요. 1번을 넘어갔다는 얘기는. 맞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냥? 예, 좀 쉬었다 하죠.